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투자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 특히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 나중에 큰 탈이 없는 내용들을 강의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강의드리는 내용들,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 강의 제목이 초보 탈출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초보 탈출이다. 내가 초보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본인들은 잘 몰라요. 저 역시도 제가 예전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종목을 매매하다가 중간에 수익이 나고 하면은 이거 나는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나는 적어도 고수는 아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강의 내용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벌써 오늘 14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기업 분석 내용 드리면서 우리가 보고 매매하는 데 사용하는 HTS에 정말 많은 정보들, 우리가 다 이용하지도 못할 그런 정도의 정보가 다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나 이런 것들 찾으러 다니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적절한 것들만 뽑았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기업 분석하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적, 재무 분석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들 다 뺐습니다. 쉬운 내용들로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은 재무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잠깐만 복습 한번 하죠. 기업 분석을 우리가 왜 해야 될까?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기업 분석은 단순히 단기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기업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수익률이 훨씬 더 적중률이 높아지게 되죠.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위한 그런 준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매매가 아닌 단순히 매매. 차트가 이쁘다고 들어가서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매매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들이죠. 자, 오늘 준비된 내용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업 분석이 두 가지가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사에 대한 내용들, 무슨 회사인지, 무슨 업종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매출에 잡혀가지고 실적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외를 하고 오늘은 재무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분석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 이 종목은 제가 하나 예제로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우리가 HTS에 보시면은 제 숫자들이 빼곡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어려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재무제표를 읽을 수가 있어야 이거는 재무제표 중에서도 굉장히 요약된 요약본이에요. 요약본인데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내 종목의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IFRS 연결이라는 것부터 해서 이게 뭔 말이에요 하시겠지만은 이거는 최근에 개정된 회계법상의 그런 이제 IFRS 방식의 회계 방식을 적용을 한 재무제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기는 애뉴얼이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는 넷쿼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영어를 그냥 사전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는 연간 실적을 의미하고요. 넷쿼터는 뭐냐면은 분기마다의 실적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시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013년도 12월이면은 2013년도 12월까지의 실적을 아래 표시에 쭉 해놓은 거고요. 여기는 2014년도까지의 실적을 쭉, 2015년도 12월까지 실적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16년도 22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12월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들이 여기 이제 가로치고 2라고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확대해 보면은 2라고 가로가 쳐져 있죠. 이게 바로 이 나온 실적들은 예상 실적이라는 거예요. 예상 실적. 그래서 이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나올 거라고 회사에서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 실적이 이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예상치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예상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네트쿼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분기마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 4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2월이 마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3월까지죠. 3월까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1분기, 이거는 2분기, 이건 3분기인데 아직 3분기에 대한 본격적인 실적은 안 나오고 여기에 P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P는 여기 E는 예상치지만은 여기 P는 잠정 실적입니다. 즉 잠정 실적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까지만 잡아서 이번에 우리가 흑자가 나왔다, 적자가 나왔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한다, 이 정도만 발표하는 게 잠정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겠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 회사의 매출액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있고요, 영업이익이 있고, 당기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비지배주주 순이익 쭉 나와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매매, 거래,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 가게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출이라는 거는 순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매출의 규모가 커져간다는 것은 이 회사의 어떤 규모 자체가 확장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시려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과 장사를 잘했다. 장사를 잘해서 많은 돈을 남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매출액이 커진다고 기업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비지배주주 순이익과 비지배주주, 발음도 힘드네요. 지배주주 순이익에 대한 내용들은, 지배주주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분을 열어봤을 때 상위에 있는 사람들, 상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주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비지배주주들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비슷한 경우가 있고요. 어떤 지배주주의 지분이 큰 경우에는 많이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 찾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 자본 총계가 있는데 점점 내용들이 좀 복잡해지죠. 우리 뭐 회계 시간도 아닌데. 근데 이거 간단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산 총계와 부채와 자본 총계라는 거는 여기 숫자들을 보니까 자산이라는 게 보니까 요 두 개를 합하는 거랑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즉 자산이라는 거는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산이 크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자산가라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말 그대로 자산이 크다는 거는 내 자본도 클 수 있지만은 부채도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채라는 건 뭐예요? 빚이죠. 내 돈이 아니라 상환을 해야 되는 돈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자본과 부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게 좋은 회사입니다. 부채가 더 크다면은 이 회사는 자본 잠식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은 뭐 지배주주 지분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본금 역시도 크게 변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매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추이예요. 간단하게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세 가지만 가지고도 이 회사가 점점 장사가 잘 돼서 실적이 늘어나는 회사다, 늘어나지 않는 회사다라는 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요, 매출액이 점점 커지면서 영업이익도 점점 커지고 당기순이익도 점점 커지는 회사가 제일 좋아요. 이런 회사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저 위에가 있어요. 이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죠. 이 다음 내용들은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넘겨가서 아까 전에 봤던 내용들을 좀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부채 비율도 있고 유보율도 있고 영업이익률, 지배주주 순이익률이 있는데 일단 뭐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부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인데 이거 계산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커지지 않고 줄어들면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보니까 좀 보다가 올해 좀 늘어날 것 같아.
그럼 올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비율이 커지는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보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보. 보통 이제 뭐 사내 유보금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유보율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이제 나머지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보율이 늘어나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보율이 줄어든다든지 유보율이 얼마 안 남은 회사의 경우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가끔씩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말 그대로 영업이익률의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쉬운데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게 되겠죠. 이 수치 역시도 올라가고 커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내려가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ROA, EPS, BPS, DPS, PER, PBR 있는데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알고 계시면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ROA는 총 자산 수익률이다. 우리가 느껴지시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총 자산 수익률 당연히 커지면 좋은 거예요. 총 자산 수익률. 다음에 ROE 자기 자본 이익률 역시 커지면 좋은 겁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당 순이익 EPS죠. 요게 좀 많이 사용되는 개념들인데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EPS 주당 순이익 역시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BPS 주당 순 자산 가치가 되겠는데 역시 이것도 크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전보다 커지면 좋은 겁니다. 이전보다 커지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은요. 이게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같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다음으로는 DPS라 그래서 주당 배당금이 되겠는데 당연히 배당금은 얼마 배당을 하는지 그 배당에 대한 금액이 측정이 되는데요.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딱 한 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만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이 되겠습니다. 이 PER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PER이 높고 낮음이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은 요거는 이제 내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저평가와 고평가를 계산할 때 보통 사용들을 하는데 저는 보통 이 PER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사용을 하냐면은 전체 업종 대비 이 업종의 PER이 몇인데 이 종목의 PER은 몇이다. 만약에 이 종목이 업종 대비에 낮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보다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높고 낮음을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PER이 높으면은 고평가에 가까워지고 있고 낮으면은 저평가에 가깝다. 이 모든 거는 상대적인 거를 보셔야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뭐고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리는 이유는 크고 낮음, 상대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이 되겠는데요.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이 수치 역시도 커지면 좋은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주가에 접목을 시켰을 때 너무 중소형주나 너무 개별주의 경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알고서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이해만 하셔도 그 다음 매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발행된 주식수가 얼마나 되느냐. 증자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은 발행 주식수는 특별한 숫자를 유지를 하고 있겠죠. 혹은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은 그 특정 수치를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배당 수익률. 이 회사의 배당이 이제 주가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몇 %가 나오느냐. 이것도 요즘 연말에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재무적인 내용들은 다 나왔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이 회사는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구나 아니구나까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세하게 계산하는 방법 여기 보면 나오는데요. 계산하는 방법 해가지고 막 계산하는 것보다 우리는 나와 있는 데이터만 활용만 하면 돼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잘 버무려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지나갔어요. 지금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전. 실적을 활용한 매매법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제가 좀 필요 이상으로 깊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잘 보시죠. 이제부터는 적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실적을 통한 매매를 할 때는 꼭 이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시장은 꾸준한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꾸준히 잘 나오는 실적보다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드라마틱한 반전. 드라마틱이라는 거는 뭔가 되게 어떤 그 예상했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반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겠죠. 실적이 안 좋았다가 적자가 나왔다가 흑자 전환이 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만큼이 나와버렸어요. 즉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대박 실적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예상을 뒤엎는 모습들, 현재 상황에서 급반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 주가가 더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들을 보여주는 종목들, 변동성이 큰 주식이 단기 수익을 내기 좋다는 포인트를 우리가 잡았을 때 이렇게 급반전이 되는 종목들이나 뭔가 실적 이런 것들이 급 개선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실제 매매하기는 더 좋다는 거예요. 꾸준히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는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 회사 실적 좋아. 굉장히 탄탄한 회사야. 재무도 굉장히 튼튼해. 하지만 주가는 누구나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살려고 해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고가입니다. 이러다 악재 한번 나오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투자 가치가 많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종목의 주가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라는 거는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살 수는 없겠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역시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상치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예상 실적과 전망 수치에 대한 것들을 봤는데요. 이 예상치. 자, 이 예상치라는 게 얼마나 어떤 영향들을 하냐면은 예상 실적이라는 거는 보통 회사에서 실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발표를 합니다. 보통 이제 봄철에 이 회사의 그 연간 실적이 올해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중간에 발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이 예상 수치라는 것은 기업에서 발표한 것과 실질적으로 기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 갭 차이들을 보는 건데요. 그 갭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예상치대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끔 종목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 우리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상치를 상회한 경우에는 호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호재죠. 이런 걸 보고서 우리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써요.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랐다. 깜짝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고 예상치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하회했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즉 실망감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자, 실전 예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실적이 흑자가 나왔어요. 잘 나왔던 얘기예요. 적자 회사가 아니라 흑자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만큼 실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나쁜 실적은 아니에요. 나쁜 실적은 아닌데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 실망감 때문에 실제 주가에는 악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의문 가지시는 게 이거예요. 이 회사 실적 잘 나오는데 왜 빠져요?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저 악재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적자 회사인데요. 적자 회사예요. 우리 적자 회사 안 좋잖아요. 적자 회사가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회사의 적자가 만약에 뭐 적자가 마이너스 한 100억 정도를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100억을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실적을 열어보니까 10억 원 적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역시 이 회사가 적자 회사라는 사실 그 팩트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가에 있어서는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대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적자가 많이 줄었네. 다음 분기에 잘하면 흑자 전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예요. 여전히 적자가 나온 회사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우리가 딱 실적이 나왔을 때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발표됐던 예상치도 함께 보셔야 된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고가 종목과 저가 종목이라는 주가와 실적을 좀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자, 고가 종목의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높은 종목은 호재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악재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좋은 것들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잘 가다가 악재 나오면 뚝 떨어지죠? 반대로 저가 종목의 경우에는 호재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악재가 선반영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정말 이상한 기업이 아니면은 호재와 악재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기적절하게 어떤 타이밍에 뭐가 좀 주목을 받고 어떤 거는 묻혀 있고 그런 게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종목의 경우에는 호재가 있을 수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악재는 먼저 선반영, 악재가 주가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졌고 이제 호재만 나오면 간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예상치를 통해서 흑자 적자의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호악재가 반영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신다면 현 주가가 고가나 저가냐를 보고서 복합적인 분석을 해보신다면 여기서 이 종목은 살롬인지 아닌지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실전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최근에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 한화테크윈입니다. 한화테크윈 하면 방산주죠. 한화테크윈이 잘 가다가 3만 원대부터 거의 이제 과거 차트로 보면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2만 원대부터 쭉 올라가서 주가가 6만 8천 원까지 고공행진을 보였어요. 중간에 작은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추세가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온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단 이틀 만에 무려 28%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적자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흑자가 나왔어요. 흑자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 실적이 이만큼이었는데 예상치를 하회, 예상 실적보다 미달됐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28%나 빠졌어요. 이 종목은 고가 종목이었기 때문에 호재는 다 반영이 돼 있었지만 이 악재는 반영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가에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엄청난 손실을 봤죠. 굉장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하지만 이 종목이 고가 종목이었다는 걸 아셨다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위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표시해놓은 구간이 있어요. 이때 어떤 재료가 나왔냐면 실적이 적자 전환이라는 굉장한 악재가 나왔어요. 근데 적자 전환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가 이만큼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악재는 선반영, 호재는 미반영이었죠. 그래서 종목은 여기서 2배가 올라갔습니다. 다음, 이번 종목 SK 하이닉스인데요. 그동안에 잘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하이닉스가 쭉 떨어져서 저가, 여기서 적자 지속이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 주가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고공행진을 보였어요. 이것들이 무엇이냐? 고가와 저가에 따른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기업 분석과 함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매매한 종목들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차트에서 이야기해주지 않는 부분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실적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만약에 실적이 좋고 괜찮은 기업이라면 그리고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면 하락장에서도 무서워하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